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백악관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취임하자마자 세계가 깜짝 놀랄 발언을 했습니다. 그린란드를 사겠다는 겁니다. 2019년에도 한 번 했던 소리인데 이번엔 더 노골적입니다. 심지어 군사력 사용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덴마크 정부는 발칵 뒤집혔고 전 세계 언론은 미국이 또 시작했다며 난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그냥 트럼프의 즉흥 발언일까요? 아닙니다. 이 뒤에는 21세기 최대 패권 전쟁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북극 전쟁입니다. 오늘은 왜 미국이 트럼프가 그린란드에 그토록 집착하는지 그 이면의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편하게 앉으셔서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먼저 그린란드가 어떤 곳인지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그린란드는 세계에서 가장 큰 섬입니다. 면적이 216만 제곱킬로미터. 우리나라 면적의 약 22배, 한반도 전체의 거의 10배나 됩니다. 남한 면적만 따지면 20배가 넘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땅입니다. 하지만 인구는 고작 5만 6천 명. 서울 강남과 한개구보다 적습니다. 대부분이 이누이트 원주민이고 형식적으로는 덴마크령이지만 상당한 자치권을 갖고 있습니다. 땅은 넓은데 사람은 거의 없는 그야말로 빈 땅입니다. 그런데 이 얼음덩어리 섬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첫 번째 이유는 자원입니다. 그린란드 땅 밑에는 히토류, 우라늄, 아연, 납금, 철광석, 다이아몬드가 어마어마하게 묻혀 있습니다. 석유와 천연가스 매장량도 상당합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은 그린란드 주변 해역에 석유 310억 배럴, 천연가스 86조 입방피트가 묻혀 있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특히 히토류가 중요합니다. 히토류가 뭐냐고요? 란타넘, 세륨, 네오디뮴 같은 17가지 희귀 금속을 통틀어 이르는 말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스마트폰, 전기차, 배터리, 풍력발전기, 미사일 유도장치, 전투기, 엔진, 레이더, 정밀 유도 무기에 필수적으로 들어갑니다. 현대 첨단 무기는 히토류 없이는 만들 수 없습니다. F-35 전투기 한 대에 히토류가 417kg 들어갑니다. 이지스함 한 척에는 2톤 이상 들어갑니다. 문제는 지금 전 세계 히토류의 70% 이상을 중국이 생산하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은 히토류를 무기로 쓰고 있습니다. 2010년 센카쿠 열도 분쟁 때 중국은 일본의 히토류 수출을 중단했습니다. 일본 전자업체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미국도 중국의 목줄이 잡혀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히토류 공급망이 중국에 의존하는 건 국가안보 위협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그린란드에 이 히토류가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특히 그린란드 남부 크바네필드 광산은 세계 최대 히토류 매장지 중 하나입니다. 개발만 되면 중국 의존도를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지정학적 위치입니다. 여러분 세계 지도를 펼쳐보십시오. 평소에 보는 메르카토르 도법지도 말고 북극을 중심으로 본 지도를 보십시오. 그러면 그린란드의 전략적 가치가 한눈에 보입니다. 그린란드는 북미와 유럽 사이 북극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미국 본토에서 불과 2000km, 러시아에서도 비슷한 거리입니다. 군사 전략적으로 보면 그린란드를 차지하는 나라가 북극을 지배합니다. 냉전 시대 미국은 그린란드의 중요성을 일찍 깨달았습니다. 1951년 미국은 덴마크와 협정을 맺고 그린란드 북서부 툴레에 공군기지를 만들었습니다. 현재는 피투픽 공군기지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 기지는 지금도 운영 중입니다. 여기서 러시아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감시합니다. 미국의 조기경보 레이더가 배치되어 있고 우주 감시 시스템도 운영됩니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미국 본토를 공격하려면 미사일은 반드시 북극을 지나갑니다. 지구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워싱턴까지 최단거리는 북극 상공입니다. 그린란드는 미국 본토 방어의 최전선, 사실상 미국의 방패인 겁니다. 트럼프가 그린란드는 국가 안보상 필수라고 한 건 과장이 아닙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변수가 등장합니다. 바로 기후변화입니다. 여러분, 기후변화는 인류에게 재앙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누군가에겐 엄청난 기회입니다. 바로 북극 연안 국가들입니다. 지구온난화로 북극 빙하가 빠르게 녹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여름철 북극 해빙 면적이 30년 전보다 40% 이상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이 속도라면 2030년대 중반쯤에는 여름철에 북극해가 거의 다 녹을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새로운 바닷길이 열립니다. 이름하여 북극 항로입니다. 지금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물건을 실어 나르려면 어떻게 갑니까? 크게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수에즈 운하 경유입니다. 인도양을 지나 홍해로 들어가서 수에즈 운하를 통과해 지중해로 나갑니다.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약 24,000km, 한 달 정도 걸립니다. 다른 하나는 파나마 운하 경유입니다. 태평양을 건너 파나마 운하를 통과해 대서양으로 나갑니다. 이쪽은 더 멉니다. 그런데 북극 항로를 쓰면 어떻게 될까요? 부산에서 북태평양을 지나 베링 해협을 통과하고 러시아 북극해 연안을 따라가면 북유럽에 도착합니다. 거리가 약 12,000에서 13,000km로 거의 절반이 줄어듭니다. 시간도 2주 정도면 됩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서울에서 부산 갈 때 일반도로 대신 고속철도를 타는 겁니다. 시간도 돈도 절반입니다. 연료비만 생각해도 엄청납니다. 초대형 컨테이너선 한 척이 수에즈 운하 경유하면 연료비가 수억 원 듭니다. 북극 항로를 쓰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전 세계 해운 물동량이 하루에도 수천 척인데 이게 다 북극 항로로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가 이 길을 장악하면 21세기 물류를 지배합니다. 과거 대항해 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15세기에서 16세기 포르투갈과 스페인은 신항로를 개척해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희망봉 항로인도 항로를 장악한 나라가 불을 독점했습니다. 19세기에는 수에즈 운하를 만든 영국과 프랑스가 해상 무역을 지배했습니다. 20세기에는 파나마 운하를 만든 미국이 패권국이 됐습니다. 21세기는 북극 항로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 길을 장악하는 나라가 다음 패권국입니다. 중국은 이미 이걸 간파했습니다. 2017년 중국은 북극 항로 개발을 국가 전략에 포함시켰습니다. 빙상 실크로드라고 부릅니다. 중국은 북극 항로 개발에 수천억 달러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쇠빙선을 만들고 북극 연안 항구에 투자하고 러시아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북극해 연안 국가입니다. 북극 항로의 절반 이상이 러시아 영해를 지나갑니다. 러시아는 이미 북극 항로를 상업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행료를 받고 쇠빙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푸틴은 북극 항로는 수에즈 운하의 진정한 대안이라고 공언했습니다. 러시아는 2030년까지 북극 항로 물동량을 지금의 10배로 늘리겠다고 합니다. 북극을 둘러싼 패권 경쟁은 이미 치열하게 진행 중입니다. 주인공은 미국, 러시아, 중국입니다. 러시아는 북극의 최대 수혜자입니다. 러시아 영토의 상당 부분이 북극권에 있습니다. 북극해 연안선의 절반 이상이 러시아 것입니다. 러시아는 소련 시절부터 북극 개발에 투자해왔습니다. 푸틴은 북극을 러시아의 미래라고 공언했습니다. 러시아는 지금 북극에 40개 이상의 군사기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소련 시절 폐쇄됐던 기지들을 다시 열고 새로운 기지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핵잠수함 쇠빙선 전투기 부대를 배치했습니다. 북극에서 대규모 군사훈련도 정기적으로 합니다. 2019년에는 북극 최초로 S-400 지대공 미사일을 배치했습니다. 러시아는 세계 최대 쇠빙선 보유국입니다. 핵추진 쇠빙선만 5척입니다. 미국은 고작 2척인데 그나마 노후화됐습니다. 쇠빙선이 없으면 북극 항로를 제대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러시아는 이미 북극에서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북극과 국경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자기들을 준북극 국가라고 우깁니다. 억지 논리입니다. 중국은 북위 33도인데 북극권은 북위 66.5도부터입니다. 서울보다 남쪽에 있는 나라가 무슨 북극 국가입니까? 하지만 중국은 개의치 않습니다. 2018년 중국은 북극 정책 백서를 발표했습니다. 그 안에 북극 항로를 빙상 실크로드로 개발하겠다고 명시했습니다. 중국은 북극이사회의 옵서버 자격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그린란드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광산 개발, 항구 건설 인프라 투자 명목으로 발을 들여놓고 있습니다. 2018년 중국 국영기업이 그린란드 수도 누크와 다른 두 도시의 공항 건설 프로젝트에 입찰했습니다. 덴마크와 미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중국이 그린란드에 발판을 마련하려 한다며 압박했습니다. 덴마크 정부가 직접 나서서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했고 결국 중국 기업은 탈락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중국 쇠빙선 설령호와 설령이호는 북극 항로를 정기적으로 운항합니다. 미국은 뒤늦게 정신을 차렸습니다. 미국은 냉전 종식 이후 북극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었습니다. 러시아가 약해졌으니 북극도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엄청난 오판이었습니다. 2010년대 들어 러시아와 중국이 북극에서 활개를 치자 미국은 뒤늦게 위기를 느꼈습니다. 트럼프 일기 때 그린란드를 사겠다고 한 게 우연이 아닙니다. 2019년 트럼프는 그린란드 매입을 추진했습니다. 덴마크 총리가 황당하다며 거절하자 트럼프는 덴마크 방문을 취소했습니다. 외교적 결례였지만 트럼프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도 북극 전략을 강화했습니다. 쇠빙선 건조 예산을 늘렸습니다. 그린란드에 수십 년 만에 영사관을 다시 열었습니다. 그린란드에 대한 투자와 원조를 늘렸습니다. 그리고 2025년 트럼프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번엔 더 노골적입니다. 그린란드는 미국 안보에 필수라며 군사력 배제 안 한다는 겁니다. 세계가 경악했지만 미국 내에서는 공화당뿐 아니라 일부 민주당 인사들도 그린란드의 전략적 중요성을 인정하는 분위기입니다. 북극은 이미 신냉전의 최전선이 됐습니다. 사실 미국이 그린란드를 탐낸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미국 역사를 보면 영토 확장은 유전자에 새겨진 본능입니다. 미국은 독립 당시 동부 13개 주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금의 거대한 영토를 차지했을까요? 사고 빼앗고 협박했습니다. 1803년 루이지애나 매입. 프랑스로부터 루이지애나 땅을 1,500만 달러에 샀습니다. 현재 중서부 14개 주에 해당하는 땅입니다. 미국 영토가 2배로 늘었습니다. 1867년 알래스카 매입. 러시아로부터 알래스카를 720만 달러에 샀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얼음덩어리를 돈 주고 사다니 미쳤다고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얼마 안 있어 알래스카에서 금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20세기엔 석유가 발견됐습니다. 지금 알래스카는 미국의 전략적 요충지이자 자원의 보고입니다. 역사를 보면 미국은 필요하면 사고 살 수 없으면 빌리고 빌릴 수 없으면 점령했습니다. 1946년 그린란드 매입 시도.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 미국은 덴마크에 그린란드를 1억 달러에 팔라고 제안했습니다. 덴마크가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포기하지 않고 1951년 툴레 기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린란드 주민들은 사전에 아무 통보도 받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미군 불도저가 들어와 마을을 밀어버리고 기지를 지었습니다. 주민들은 강제로 이주당했습니다. 지금 트럼프의 발언도 그 연장선입니다.
거래의 달인 트럼프는 과장된 협상 카드를 꺼내 놓습니다. 실제로 그린란드를 사는 건 불가능합니다. 덴마크도 그린란드도 절대 팔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진짜 목적은 다릅니다. 덴마크와 그린란드에 압박을 가해 미국의 영향력을 더 키우는 것입니다. 더 많은 군사기지, 더 많은 투자 권리, 더 많은 자원 개발권을 얻어내는 겁니다. 협상 테이블에서 터무니없이 높은 요구를 하면 상대방은 그보다 낮은 요구를 수용하게 됩니다. 이게 트럼프의 협상 전술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린란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게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린란드는 형식적으로는 덴마크령이지만 1979년부터 자치정부를 갖고 있습니다. 외교와 국방은 덴마크가 맡지만 내정은 그린란드가 자율적으로 운영합니다. 주민 대부분은 이누이트 원주민입니다. 역사적으로 덴마크의 식민 지배를 받았고 지금도 복잡한 감정이 있습니다. 덴마크는 그린란드를 1721년부터 지배했습니다. 300년 넘게 식민지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원주민 문화가 많이 파괴됐습니다. 이런 역사 때문에 그린란드 주민들 사이에서는 독립 여론이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60에서 70%가 언젠가는 독립하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독립은 쉽지 않습니다. 그린란드 경제는 대부분 덴마크 보조금으로 유지됩니다. 덴마크 정부는 매년 그린란드에 6억 달러 이상을 지원합니다. 그린란드 정부 예산의 절반 이상이 덴마크 돈입니다. 그린란드의 주요 산업은 어업입니다. 새우 대구를 잡아서 수출합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론 5만 명을 먹여 살리기 어렵습니다. 자원 개발이 본격화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히토류 석유 광물을 팔면 엄청난 수입이 생깁니다. 그러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고 독립도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누구와 손잡고 개발할 것인가? 미국이 막대한 돈을 제시한다면 일부 주민들은 솔깃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는 경제적 기회를 원합니다. 그린란드는 실업률이 높고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 덴마크로 떠납니다. 하지만 대다수 주민들은 자존심이 있습니다. 우리를 물건처럼 사고 판다는데 모욕감을 느낍니다. 그린란드 총리는 트럼프의 발언에 단호하게 대응했습니다. 그린란드는 팔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 미래를 스스로 결정할 것이다. 결국 이 문제는 강대국의 이해관계와 약소국의 자결권이 충돌하는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과거 제국주의 시대와 무엇이 다릅니까? 19세기에는 유럽 열강들이 아프리카를 마음대로 나눴습니다. 아프리카 사람들 의견은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21세기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가 북극을 놓고 다툽니다. 정작 그린란드 주민, 북극 원주민들의 목소리는 묻힙니다. 여러분, 이쯤에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린란드와 북극 문제가 우리 대한민국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북극은 멀리 있고 그린란드는 더 멀리 있으니까요.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북극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대한민국은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수출인 물동량의 99.7%가 바닷길로 옵니다. 우리 경제는 해운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우리 화물선들은 유럽에 갈 때 수에즈 운하를 이용합니다. 그런데 북극 항로가 본격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운송 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비용도 줄어듭니다. 우리 기업들에게 엄청난 이득입니다.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습니다. 석유, 천연가스, 히토류 전부 수입합니다. 그런데 북극의 자원이 엄청납니다. 러시아 북극 지역에는 천연가스가 풍부합니다. 우리는 이미 러시아로부터 LNG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북극 항로가 열리면 더 쉽게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린란드의 히토류도 중요합니다. 우리 반도체 배터리 산업에 필수적입니다. 지금은 중국에 의존하는데 중국이 언제 수출을 막을지 모릅니다. 그린란드에서 히토류를 확보할 수 있다면 공급망을 다변화할 수 있습니다. 북극에서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가 경쟁하면 동북아 안보 지형이 바뀝니다. 러시아가 북극에 군사력을 집중하면 극동 지역 군사력도 강화됩니다. 우리 북방 경계가 긴장됩니다. 중국이 북극 진출을 강화하면 1대1로와 연결됩니다. 중국의 영향력이 북극에서 한반도까지 이어집니다. 미국이 북극에서 중국과 러시아와 맞서면 한국의 협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편에 설 것인가? 딜레마에 빠집니다. 결론적으로 북극은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경제 안보 미래가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린란드를 둘러싼 21세기 패권 전쟁의 민낯을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그린란드는 히토류, 우라늄, 석유, 천연가스 등 전략 자원의 보고입니다. 현대 첨단 산업과 군사 무기의 필수적인 자원들이 묻혀 있습니다. 그린란드는 지정학적으로 북극의 심장부에 있습니다. 미국 본토 방어의 최전선이자 북극해를 감시하는 전략 요충지입니다. 기후변화로 북극 빙하가 녹으면서 북극 항로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 항로를 장악하는 나라가 21세기 물류를 지배합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가 북극 패권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북극의 군사기지를 늘리고 중국은 막대한 투자를 하고 미국은 뒤늦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그린란드 발언은 단순한 망언이 아니라 미국의 전략적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미국은 그린란드를 실제로 사지는 못하겠지만 영향력을 극대화하려 합니다. 여러분, 역사는 되풀이됩니다. 15세기에서 16세기 대항해 시대 유럽 열강들은 신대륙을 놓고 다퉜습니다. 19세기 제국주의 시대 강대국들은 아프리카와 아시아를 나눠 가졌습니다. 20세기 냉전 시대 미국과 소련은 전 세계를 양분했습니다.
21세기 이번엔 북극입니다. 북극은 지구 마지막 미개척지입니다. 자원도 풍부하고 전략적 가치도 높습니다. 기후변화로 접근이 쉬워지고 있습니다. 강대국들이 침을 흘리는 건 당연합니다. 문제는 이 경쟁이 평화롭게 끝날까 하는 점입니다. 지금까지는 북극이 사회를 통해 대화하고 협력해 왔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와 서방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북극이 사회도 사실상 마비됐습니다. 미국과 중국 경쟁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북극이 신냉전의 전장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북극 전략을 강화해야 합니다. 북극 연구에 투자하고 북극이 사회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북극 연안 국가들과 협력을 확대해야 합니다. 북극 항로 활용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 해운사 조선사들이 북극 항로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합니다. 자원 외교를 펼쳐야 합니다. 그린란드, 러시아, 캐나다 등 북극 자원 보유국과 협력해서 히토류 천연가스를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균형 외교를 유지해야 합니다.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가 각축하는 북극에서 우리는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실리를 챙겨야 합니다.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뉴스를 보실 때 겉으로 드러난 말만 듣지 마십시오. 그 이면의 전략과 이해관계를 읽으십시오. 트럼프가 그린란드를 사겠다고 할 때 그냥 웃고 넘기지 마십시오. 그 뒤에 자원 전쟁 항로, 전쟁 패권 전쟁이 숨어 있습니다. 세계는 지금 조용하지만 치열한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총성 없는 전쟁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나라가 깨어 있습니다. 국민이 국제 정세를 이해하고 정부를 감시하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야 합니다. 역사를 기억하는 국민이 강한 나라를 만듭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십시오. 북극 전쟁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클라우드는 AI이며 실수할 수 있습니다. 응답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